고지사항부터 안내드립니다. 2025년 8월 14일 7시 35분 경기 양평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할 텐데 저희가 클로징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과 문자 샵 2842 혹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BS 통합 앱을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채택된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는 정치권 이슈 집중 토론합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 이제 먼저 묻고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요. 그동안 그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최규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을 했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인사라서 저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민경 변호사 역시 민변 출신에 그 외에도 여러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분이라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지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아니 말씀 주셨던 최규진 후보나 원민경 후보 모두 이력상으로 볼 때는 그전 후보에 비해서는 그전 후보보다 훨씬 낫다. 후보에 비해서는 이력상으로 볼 때는 적합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 인사검증 그 청문회 해봐야 되는 일이고요. 문제는 이제 금감원장 이찬진 변호사가 그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그런 얘기가 먼저 도니까 변호인을 했더라고요. 저도 좋은 사건 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저희는 그 인사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다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저희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분들이셔가지고 너무 부끄럽죠. 부끄럽고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진행 중인데 또 그 찬탄 쪽에서는 굉장히 분개하고 반탄 쪽에서는 또 찬탄 쪽에서는 절연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당내 분위기는? 아니 그 두 분 이미 다 우리 당하고 관계없는 분인데 자꾸 이게 절연해야 된다 얘기 나오니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는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뉴스가 단독 보도되잖아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은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뉴스로 다 덮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고위원? 저는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봤고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 끝까지 김건희 씨가 끝까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판사가 물어봤던 게 목걸이 안 받았냐. 그거 질문을 딱 하나 했다는데 끝까지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미 서희건설에서는 목걸이 그 진품과 자수서를 제출한 뒤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일관했던 그 태도가 구속을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보고 어떤 모조품 갑자기 이제 처음엔 빌렸다더니 나중엔 모조품을 구매한 거다라는 해명 역시도 2010년도에 샀다라고 했지만 그 모델 자체가 2015년 모델이었다라는 점에서 계속 지속적인 거짓말을 했던 본인의 행태가 구속으로 가는
그 불가피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금 김건희 씨 그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분노를 두 분 다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수사 상황 또 어떻게 진술했는지 뭐 하는 얘기가 정말로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민주당 측에서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수사받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있었어요. 그 검찰에서 수사 상황을 유출한다 뭐 이런데 그런 문제를 지금은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좀 문제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것이 뭐 어떤 뭐 김건희 씨의 인권을 뭔가 보장하지 않는 내용들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수사 그러니까 수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뭐 진술을 어떻게 했고 증거가 뭐가 확보가 됐고 녹취록은 어떻게 특검이 확보를 했고 근데 그게 그 전에 검찰 수사에서는 확보가 안 됐던 부분인데 특검이 수사를 하니 나오고 있고 이건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다른 누구의 사건도 아닌 사실 지금 대통령 부부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가 이미 뭐 윤석열 씨가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던 건데 지금 이제 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이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보다 보면은 정말 제가 약간 진짜 의아하고 황당한 거는 인사에 개입됐다는 얘기가 중간에 너무 많이 나와요. 어제 맞습니다. 그 시계 관련해서도 뭐 와서 홍보수석을 해주지 않겠냐. 사실은 그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진짜 공동 운영했던 정부였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영부인이 갖춰져야 할 기본적인 그것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이 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뭐 돌던 얘기들이 그냥 결국 그 실제로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매우 수치스럽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항상 뭐 어느 당이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여당이 되면은 대통령의 말 어떤 행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민주당은 쓴소리하다가 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조금 밖에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면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동안 과연 누가 얘기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꾸 곤란한 말씀을 드셔서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저희가 절연하신 분이어가지고 더 이상 자꾸 엮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멀리해야 돼. 멀리해야죠. 멀리하고 싶은 인사. 우리 당의 상황이 이 지경을 만드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장본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자꾸 언급되는 거 자체가 저희한테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자꾸 곤란한 질문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 또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사실 야당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는 드문 일이고 또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특검 진행되고 나서 압수수색이 뭐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늘어나고 강해진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충청권에서 전당대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당직자들이 다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또 당사를 한 거는 저는 좀 많이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했다. 그리고 그 당원 명부를 전부 다 달라는 거 정황 증거 때문에 달라는 거는 말씀 주셨던 것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실제로 그거를 영장을 발부했다? 그거는 그러면 정치 검사라는 뭐 비판을 듣기에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어쨌든 이제 지켜내서 당사 앞을 지켜내서 1시쯤 새벽 1시쯤 오늘 새벽 1시쯤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22년 민주당 그 당사 압수수색 할 때도 당직자들하고 보좌진들이 다 막아가지고 결국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이제 저희 최악의 광복절 사면을 덮기 위한 타이밍도 전 매우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 해가지고 약간 뉴스를 덮기 위한 이슈 전환용이 아니었을까, 뭐 약간 보여주기 수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이제 그 저항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저는 압수수색은 좀 불가피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통일교와 어떤 연관성
뭐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걸 규명하려면 이 실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해보고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 뭐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도 하다못해 공관위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뭐 채점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이게 뭐 특정인의 청탁에 의해서 된 건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필요했다라고 보고 뭐 당원 명부 같은 것도 지금 뭐 사실은 통일교와의 이 김건희 씨의 뭐 커넥션 뭐 아니면은 그 외에도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이라던가 이런 분들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은 필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에도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특히 보수 정권이 있을 때 지금 민주당 계열이나 진보당 계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저항했거든요. 사실은 야당 당원 명부를 검찰이 갖고 있게 되면 누가 야당에 가입하겠어요. 그래서 당원 명부는 좀 뭐랄까 서로 금기시하는 게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당사 압수수색이라던가 아니면 뭐 말씀해주신 당원 명부라던가 사실 이거는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뭐 일종의 성역 같은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의혹의 핵심 자체에 당이 이제 연관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 그렇잖아요. 당시 이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뭐 대통령이 직접 뭐 전화를 한다 이런 육성 녹취록이 나온 상황이라서 이게 뭐 단순히 뭐 윤상현 의원만 따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뭐 임의 제출로 뭐 협조 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 있었던 게 어쨌든 불가피한 절차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뭐 공천기 관련된 회의록이나 뭐 이런 걸 제출하라 그러면은 그런 건 제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딱 타겟이 당원 명부 전체였어요. 근데 그거를 달라고 하면 어느 정당이 주겠습니까? 그건 아마 입장을 바꿔놔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만약 설사 압수수색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 의해서 손을 타고 그런 거기에 있었던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는 거는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가장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지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도가 지나쳤던 것 같고요. 실제로 통일교라는 그 부분을 이제 약간 프레임 씌우듯이 이제 정치, 그러니까 종교랑 관련이 있는 그런 집단 아니냐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정황 증거가 있다는 한 20명인가요? 그 대조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 대조해서 저희가 이제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당원이 아닌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한창 그 전당대회를 위한 이제 합동연설을 진행 중인데 사실 이런 행사를 당에서 하게 되면 정말 많이 비용도 들어가고 노력도 하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 상승도 노리고 하는 건데 4명의 당권 주자들 또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가운데 뭐 전한길 씨가 등장해서 한번 또 논란이 되고 또 서로 뭐 배신자라고 하면서 싸우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은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환기 씨 때문에 역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죠.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대다수의 많은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 씨로 인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휘둘리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왜 지도부가 전환길 씨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런 지적들을 실은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외부 당내 비판이니까 내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 외부로 나가는 것조차 또 당을 분열시킨다 이런 그 지적들을 받을까봐 그냥 내부적으로 말씀을 나누시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시죠. 그래서 전당대회를 이렇게 하지 말고 혁신적인 전당대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던 의원님들도 꽤 계셨거든요. 혁신적인 전당대회라면 어떤 뭐 건가요? 다른 방향을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우리가 지금 축제할 분위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자. 결국 또 그분이 뭐 좀 이상하신 분이 마이크 잡고 갑자기 또 막 배신자라고 발언하면서
그 당이 어떻게 나아갈지 혁신해야 될지 여당을 대신으로 여당을 대항해서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야당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정책 메시지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분이 배신자라고 하는 순간 모든 후보자들이 그거를 방어하기에 급급해버린 상황이 돼버린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거 하고 나서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당대회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합동 연설 하지 말자. 네, 하지 말자. 자, 민주당에서는 뭐 남의 집 얘기니까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현상을? 뭐 자업자득이 아닐까. 자업자득이다. 네, 왜냐하면 전한길 씨는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도 결과적인 면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표면적으로 보면 전한길 씨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았는데 뭐 입당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을 때도 사실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근데 그때도 유야무야 넘어갔죠. 뭐 서울시당으로 넘기고 하면서. 근데 그 뒤에도 이제 전한길 씨가 뭔가 계속 공공연하게 활동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하고 뭐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 뒤에도 사실은 뭐 합동 연설회에 비표를 받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언론인 자격으로 그 비표를 주지 않을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일부러 준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전한길 씨인 걸 알고 줬겠죠. 지금 다른 사람이 받은 걸 뭐 가져갔다는 얘기가. 뭐 그런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의원 당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한길 씨인 줄 알고 준 건 아니고 다른 사람 않았습니다. 줬는데 그걸 언론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됐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뭐 비표를 받아서 들어오는 과정이나 뭐 그 뒤에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를 뭐 한다고 열었는데 본인 소명 듣고 결정하겠다 하면서 또 미뤄진 부분이나 뭐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의 절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전한길 씨가 뭐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뭐 와서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끊어낼 기회가 있었는데 못 끊어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속한 절연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어떤 조치도 못했고 탄핵 반대 당론을 세웠고 그 뒤에 또 이제 막상 파면이 되고 나서는 뭐 제대로 이제 출당 조치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윤석열이 가고 전한길이 온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비판할 것도 있고 할 텐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그건 맞죠.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실명으로 가입을 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친 건 사실이고요. 그 전당대회에서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명을 그날 바로 시킬 수 있는 거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소명한 기회를 준 것도 안이한 대책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오늘 뭐 윤리 결과가 있는데 좀 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나올지 저희 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80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행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국민임명식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본인의 정치 노선과는 가깝다고 하기는 절대 힘든 전직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혹은 전 영부인, 뭐 이순자 여사, 김옥숙 여사 이런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지금 그분들은 안 온다고 하고 또 야당도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이제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안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정당 자체의 뭐 결정들은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아쉽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초대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우리 진영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런 사람까지 초청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부터 공언을 하셨던 게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계속 어떤 통합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단순히 뭐 어떤 행사를 넘어서는 어떤 통합의 계기 이런 걸로 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그림이 된 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좀 대범하게? 원래는 가려고 했죠. 그리고 오전에 있는 정부 경축식 행사는 갑니다. 근데 저희가 오후에 있는 국민 임명식 행사를 안 가는 것은 본인은 통합의 메시지라고 하지만 저희가 광복절 최악의 사면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 부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몰염치의 끝판왕인 조국 씨.
뭐 사면했고 또 광복절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윤미향 전 의원 사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메시지로 국민 임명식을 한다, 그 자리에 간다. 저는 참여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다. 그런 메시지들을 실은 국민들도 그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신 일반 국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이미 또 수많은 뉴스로 지금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는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국, 윤미향, 뭐 최강욱 이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정치인 사면의 그 정치인들의 죄질을 보면 정말 나쁩니다. 정치인 사면을 다 포함시켰다는 건 국민 통합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면에 대해서 뭐 찬반 양론이 이번 사면에 대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지지율이 좀 내려갔다는 보도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뭐 사면 문제 논란이 많은데요. 뭐 저는 일단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이제 결단을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좀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다 옳다, 뭐 이게 다 뭐 모두가 봤을 때 동의할 만한 일이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뭐 당연히 사면권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면의 범위 그리고 첫 사면에 이제 정치인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겸허하게 듣는 입장인 거고요. 다만 저는 이제 뭐 이것을 두고 어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청래 대표를 뭐 고려해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했다 이런 주장을 그건 삼국지죠 뭐. 자꾸 이제 국민의힘 쪽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뭐 우리 쪽이 하나요? 조국 쪽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명청 대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이제 보수 쪽에서 계속 하셔갖고 저는.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석까지 하시나.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부차적인 해석들이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뭐 통합의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좀 결단의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뭐 사면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실 대통령은 일반에서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고려를 하실 텐데 다만 이제 사면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효과를 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사실 문서 위조한 게 뭐 대법원까지 확정된 거고 뭐 그 사모펀드에서도 유죄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잘못은 했지만 뭐 이렇다고 얘기를 문서를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면되니까 당장 조국 혁신당에서는 일단 재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 서울시장 나오냐 부산시장 나오냐 보궐선거 나오냐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고생해서 용서해 주는 건지 아니면 판결이 잘못돼서 정말 무죄인데 고생을 했다는 건지 이제 모르겠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사실 이제 뭐 보시기 나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수사가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아예 아무런 뭐 흠결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인정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도 사과를 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봤던 기사 중에는 뭐 약간 뭐 유감이다, 불찰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윤미향 전 의원도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양상 자체가 과했던 면도 있었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싶으시겠지만 또 송원석 대표께서 몇몇 명단을 넣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치인 사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애초에 그러고 나서 철회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한 거 정치인 사면 안 된다고. 근데 이미 그때는 너무 늦었고요. 하고 철회하면 너무 늦었고요. 그 바람에 조국 윤미향과 다른 정치인 사면하는 거를 거의 뭐 우리 당 요청하는 거를 끼워 넣은 식으로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거 매우 이제 경솔한 행동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그 권한이라는 이유로 이 사면권이 행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는 우리 정치가 좀 나아가려면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처럼 뭐 형기를 어느 정도 채우게 한다든지 뭐 그럼 사법제도가
선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얘기 나눴는데 정말 솔직하고 재밌게 토론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